예를 들어 포메라니안이랑 리트리버가 연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쿼트끼리 분가분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 동성애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이제 어느덧 가을이 가고 이제는 두꺼워 외투를 꺼내 입어야 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철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좀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제 채널에서 무거운 얘기들만 좀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같은 이 반려동물들도 연애라는 감정을 알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연애를 합니다. 그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합니다. 동물들의 연애를 사람들은 이제 소위 그거를 짝짓기라고 말을 하게 되죠. 사람의 연애는 그 자손을 남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곁에 있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 다음에 단순한 쾌락을 위한 목적들 이런 것들도 그 연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사람은 동물들 중에 단순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짝짓기를 하는 동물들은 침팬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짝짓기 행위를 위해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혹을 당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간혹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걸 알면서도 이러한 구애 행위를 하게 되는 것들은 동물의 행동 양식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사랑하는 방법이나 연애하는 방법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나기는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동물들은 왜 연애를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유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만들게 됩니다. 새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웅동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혼자서는 새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의 이성과 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짝이 되려면 당연히 이성이 나를 좋아해 주어야 합니다. 동물들도 이성이라고 모두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도 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서 짝이 되는 과정은 인간과 유사하지만 동물들은 이러한 짝짓기 행위를 특정 계절, 특정 시기에만 한다라고 하는 점이 사람과는 매우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아지들의 연애 감정은 과연 어떤 걸까? 강아지들의 연애는 사람들의 어떤 연애 감정과는 약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약간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이 반드시 이성일 필요도 없고요. 뭔가 더 친하고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이가 좋아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서로 정이 붙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들은 연애를 할 때 덩치나 이런 것도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포메라니안이랑 리트리버가 연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이들의 연애와 짝짓기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연애를 하면 처음에는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조금 지나면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심리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 강아지에서는 그런 심리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발정기의 암컷에서 이 페로몬이 분비가 되지 않는 한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이 짝짓기 행위로 진행이 되는 그런 연애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스쿼트끼리 분가분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 동성애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짝짓기를 위한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 아이들 중성화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비도덕적이다 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의 마음을 강아지한테 투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거랑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과 짝짓기 행위를 하는 감정이
무조건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짝짓기가 종속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지 이게 사랑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강아지의 사랑은 상당히 아가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남자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고 지켜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자신 있는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존재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에 좀 의문이 생기는데, 물론 결혼한 남자들은 예외가 됩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결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 예남동물병원의 허 원장입니다. 허 원장님이 그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이 특수동물 관련된 내용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아주 제가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주제는 무엇이냐?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문제, 네, 우울증. 네, 오늘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네, 반려동물도 과연 우울증이 걸릴까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우울증이 실제로 있고, 고양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제를 줬을 때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보통 우울증을 진단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동물들은 그게 안 되니까 네. 그거를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는 더 많이 있는데 가려져서 못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온 이유가 있겠죠? 네. 햄스터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햄스터도 우울증이 있다? 네, 강아지와 고양이와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이제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요. 이 우울증이 사람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해서 쉽게 진단이 되고, 강아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이제 박 원장님처럼 잘 진단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는데, 햄스터 같은 경우에서는 진단이 과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단이 잘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해랑 공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요즘 분들은 이제 워낙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에서도 충분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하고 유사한 그 우울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햄스터가 있는데요. 햄스터 우울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스트레스 줘서? 네. 어떤 게 스트레스인가요? 보통은 밥을 제때 주지 않거나 베딩을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반대로 고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은 햄스터가 우울증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평소랑 다른 공격적인 행동이 보여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잠을 굉장히 많이 잔다라든지,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을 많이 자고 네. 식욕이 없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제 가끔 병원에 오다 보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핸들링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핸들링을 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물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 대체적으로 이제 햄스터들은 사람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이제 손을 내미는 순간 문다. 그럼 얘는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자분한테 얘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물어보기는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먹는 건 잘 먹이시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은 어떻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우울증 진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호자분들한테 이 아이는 우울증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고 우울할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코칭을 해드리죠. 주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면은 얘한테 이런 걸 줘보세요. 코칭을 먼저 해드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코칭을 해드리고 한두 달 안에 대부분 다 고쳐집니다. 햄스터들은 그러면은 뭐 우울증이 약간 뭐 투정 그런 거네요? 투정 같은 건데 얘네들이 그 호르몬의 노예들이에요. 생체 리듬을 그 관장하는, 아니면 행복을 관장하는 그 호르몬,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도파민, 네, 도파민, 뭐 세로토닌, 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햄스터들이 우울증이 있는 애기들은 이게 현저하게 다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약물들이 동물 필드에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실제로 처방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로토닌 아고니스트들, 네, 아고니스트, 마오 이니비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게 되면은 네. 희한하게 애들이 온순해지고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고양이도 이제 간혹 그 약을 처방을 해보면 네.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 아이가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우울증을 만드는 원인을 사실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햄스터의 우울증은 그럼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없애주면은 햄스터는 치료가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울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밥을 제때 안 주거나 주변이 시끄럽거나 지저분하거나 네, 안 치워주거나 이제 또 하나 주인분들이 절대 공격적이면 안 돼요. 햄스터들은 포식자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거나 포식자의 냄새가 나면은 자연적으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신 게 있었죠. 애 혼내지 말고 키워라. 햄스터들이 우울해지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있는데 보호자분이 햄스터한테 물려서 햄스터를 치는 순간 얘는 우울해집니다. 딱 쳐요 이렇게? 햄스터 물면은 이게 아야 하고 하는데 그냥 놓으면 되는데 굳이 햄스터를 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햄스터가 이 손은 포식자의 손이구나.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손이구나. 손을 가까이 대는 순간부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계속 우울 이렇게. 네. 그래서 핸들링은 항상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은 데리고 오자마자 무는 아이들은 네. 샵에서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온 거네요? 네, 오랫동안 갇혀 있었거나 학대를 됐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햄스터를 혹시나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면은 손을 이렇게 대보면 되겠네. 손을 대봤을 때 사람 손에 서서히 올라오거나 아니면 입을 가볍게 갖다 대는 경우가 제일 친화적인 경우가 우울증이 없는 건강한 아이. 좋은 팁이네요. 이게 분양받을 때 꼭 손을 한번 내밀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손 하면은 거기 저기 샵 사장님들이 못 만지게 하면 손에 한번 올려봐도 되나요? 그거 물어보고? 네,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좋은 꿀팁. 네. 좋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은.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햄스터의 어떤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봤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뭐 어떤 주제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이게 뭔가 정신적으로만 있는 병들이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그 신체적으로 있는 병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옛날하고 오늘날에 이제 치료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설명을 특수동물에서? 네. 예전에는 이런 거 치료를 하지 못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까지 치료가 된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 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어떤 정신적인 생각과 삶이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간혹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고 아이들의 삶의 질이 너무나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고통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다라고 느끼면 사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보호자분들이 안락사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안락사라고 하는 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결정들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동물의 삶의 질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생각들은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학설법, 반어법, 이런 함축적인 언어 표현, 그리고 뭐 가정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 뭐 나랑 만나면 내가 뭐 해줄게, 비가 오면 우리 집에서 뭘 하고 비가 안 오면 우리 등산을 갈까? 뭐 이러한 표현들이 사람들은 가능하죠. 또 이제 미래의 상황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참으려는 노력을 사람들은 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정신적인 삶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있어서 사람과 동물이 이를 대하는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술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의 경험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충분히 참아내고 인내하려고 스스로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동물들의 경우는 미래의 가치지향적인 부분이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교통을
기꺼이 견뎌낸다는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임상적 혹은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반려동물을 좀 더 도덕적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정신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아이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보다는 삶 자체에 대한 즐거움, 죽음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정도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동물들의 삶은 현재의 삶의 질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야생동물들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포획을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을 하는 순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심하니까 나랑 놀아줘. 혹은 나 저 보호자 무서워.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너무 아프다. 배고프다. 뭐 이런 것 같은 생각들이 이들의 보통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산책도 자주 시켜주고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먹고 싶은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치료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동물들의 종양이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과 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비교하는 것은 미리 따지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일단 현재의 극심한 고통을 미래를 위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태가 그냥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아이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이 끝나기를 희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들은 이러한 괴로움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사소한 희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결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그런 결정들을 했었는데 지금 또 보면 아이가 우리를 보면 눈이 똘망똘망해져가지고 몸을 못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막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랑 이렇게 곁에 있는 거를 아이가 더 행복해 하는구나 라고 애써 믿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이게 정답은 아닌 건데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삶의 기준이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100%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보호자분들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을 앞으로 치료하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DNC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키친의 박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반려동물이 아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 보호자분들이랑 상담하고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막상 다쳐보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이들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아이들이 통증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참는 정도가 개체마다 차이가 엄청 큽니다. 사소한 디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부리고 조금만 아파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디스크가 꽤 심하게 있고 통증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티를 안 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고양이나 질병과 통증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낯선 곳에서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아파했던 아이가 병원에 와서 신체 검사하거나 문진하고 한번 볼게요 했을 때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그런 아이들의 습성과 관련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어느 때 좀 아픈 걸까라는 거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첫 번째는
우는 행동 혹은 짖는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면 가장 많이 하는 행위지만 만성적인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또 드물게 하는 행동이에요. 고양이들이 가끔 뭐 쇳소리를 내거나 치근하게 울거나 이렇게 하거나 강아지들이 이제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에 해당이 될 거고, 다음으로는 얼굴 표정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곁눈질을 이렇게 하면서 눈을 아래로 하고 이마에 이렇게 주름을 지게 인상을 쓴다. 혹은 강아지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딘가 아프고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활동 징후도 차이를 보이는데, 노는 빈도가 줄고 산책을 좋아하던 아이가 안 나가려고 하고, 나갔는데도 자꾸 이제 걷지 않고 안아달라고 하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애가 어딘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라는 거를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호흡수도 통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행동 혹은 이제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그 전에 없던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아이가 뭔가 행동이 굼뜨고 조심스럽다거나 되게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주인에게 집착하고 치대고 자꾸 안아달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통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욕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통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져보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지거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이 된다면 아이들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만지려고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있는 환자들이 식탁 밑이나 뭐 침대 밑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자기가 뭔가 아프니까 자기가 만지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특정 부위를 막 핥거나 긁는 것도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려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막 털을 뜯는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 피부 아래쪽에 통증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해요. 고양이가 막 옆구리 털을 막 뜯는다, 이렇게 하면은 옆구리 쪽에 고양이 신장이 있거든요. 신장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막 옆구리 털을 막 뜯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를 가지고 아이들의 통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주 양육자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한 번 본 수의사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주 양육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예민한 보호자라고 비춰줄 수도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 양육자가 어딘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 말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하면 안 돼. 그러면은 꼭 큰 병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세심하게 평소에 봐야 되는 거고, 약간은 예민해 보일 수 있는 보호자가 되는 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의 통증을 미리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박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안녕.